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모아서 종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오, 까칠한 뉴스. 뭘까요? 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역시 이완구 총리가 아주 그냥 인기 그렇죠. 최고였습니다, 오늘. 그렇죠. 네, 네네. 대정부 질문에서 뭐 검찰이 요청을 하면 소환에 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당연한 답변이긴 한데요. 예,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을 요청한다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면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단 한 푼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2006년 이후에 가까운 것을 조사해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이 경남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게 없다고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앞서서 성 전 회장은 숨지기 전에 이 총리와 김무성 대표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냉대를 받자 극도의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성 회장의 한 지인은 이완구 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면서 이 총리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이 성 전 회장이 몹시 서운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있었던 원내대표 선거 등에서 이 같은 충청권 정치인으로서 이완구 총리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그 지원 내용이 뭘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요새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완구 총리가 이 성완종 전 회장 그 친한 분들에게 15차례나 전화를 걸었더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가 지난 11일 성 전 회장의 측근 2명에게 모두 1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성 전 회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냐 이렇게 캐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기권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홍희 태안군 의회 부의장과 김진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하기 전날 기자회견장에서 30여 분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상에서 이들이 답변을 거부하자 이완구 총리는 내가 총리인데 나에게 다 얘기하라. 5천만 국민이 다 시끄럽다. 이렇게 압박했다고 합니다. 네. 총리실 해명에 나섰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고 평소 알고 지내던 두 사람에게 애도와 함께 보도 내용이 맞느냐고 전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왜 전화했을까요? 애도. 네. 애도 굉장히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죠? 네. 김무성 대표가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해 가지고 2012년 대선 자금 여당도 받겠지만 야당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성완종 리스트에는 아시다시피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새누리당 내 이른바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아는 한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선 자금은 여야가 없다.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처하라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메모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일제히 이 검찰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김진택 검찰총장은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착수를 지시한 상태인데요. 오늘 검찰에 따르면 이 필적을 감정한 결과 성 회장의 필적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발언 말입니다. 그죠?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네. 야당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반응인가요? 네,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을 걸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못된 버릇이 도졌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표는 김 대표의 주장이 전해지자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언제 성 전 회장이 새정치연합에 대선 자금을 제공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불쾌하다는 그런 표정이죠. 네. 앞서 그 문 대표는 리스트에 거명된
주인공들은 수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직책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측은 지금 성완종 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자금 그리고 그전에 2007년 한나라당 경선 자금을 겨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른바 친박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이 자원외교 수사 과정 그 관련해서 이 정치적 딜 거래, 우리말로 네. 거래죠. 네. 그거를 성완종 전 회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관련한 의혹이 좀 있었는데 이걸 일단 부인을 했죠. 그렇습니다. 황교안 장관도 오늘 대정부 질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3명이 참여해서 시종 같이 있었고 또 압력이 가해지거나 이른바 딜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특히 별건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은행권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됐다고 밝혔고요. 이것을 밝히다 보니까 회사 내 분식회계를 포함한 일련의 것들이 연결돼 수사한 것이지 별건 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성 회장은 사만 직전 인터뷰를 했었죠. 이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에 성과가 없자 이 분식회계 그리고 횡령 등에 대한 별건 수사를 벌여서 정치적인 딜을 제안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도 국민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찰이 네. 좀 자세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다. 조금 전에 이제 살펴보기도 좀 했습니다만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민주노총이 파업 찬반 투표 결과 84%의 지지율로 오는 24일부터 일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파업 관련해서 투표를 벌였는데 42만 8,900여 명이 참석해서 투표율은 65%였고요. 네. 이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84%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노총은 이 노동시장 구조 개편 그리고 공무원 연금 계약을 중단하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상균 위원장은 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 그리고 임금 삭감과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 세월호 참사 일주기 추모 집회 때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짧게 좀. 그렇습니다. 예, 강신명 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 문화재 참가자들이 행사 이후에 청와대로 향해 행진하려다가 경찰과 충돌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이번에 같은 상황이 예견된다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최루액을 뿌리는 등 참가자들을 강경 진압했는데요.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기업들이 낼 세금, 법인세가 좀 많이 늘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2, 3조 원 수준의 법인세수 확대가 예상되고 최대 5, 6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들이 내야 할 법인세 신고액이 2014년보다 약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벌거들인 법인세는 42조 7천억 원인데 네. 국세청 추산대로 법인세가 거치면 올해 법인세 예산 46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법인세수 증가 소식은 3년 연속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에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여파로 4천억 원이 넘는 추가 환급금이 발생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떻게 근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이렇게 법인 세수가 느는 건가요? 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이 좋아서 내는 세금이 늘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2014년도에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들이 기록한 전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52조 7천억 원으로 2013년보다는 9.4% 줄었고 기업들이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갚은 곳이 전체 4분의 1에 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도 법인세가 올해 많이 거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지원의 효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국세청은 이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법인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국세청은 올해 역외 탈세와 기업 자금 유출 그리고 편법 증여 등의 변칙적인 탈루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세수 부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법인세가 늘어야 정상인데 좀 정상적이진 않다 이런 느낌도 살짝 좀 들긴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뭐 우려하는 그런 시각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기구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현황 보고서를 현지 시각 12일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는 한국의 15세에서 64세 사이에 해당되는 인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가 2010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많이 주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 가능 인구 감소율이 15% 이상으로 추정된 아태 지역 국가는 홍콩과 한국뿐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유명한 일본의 감소율도 15%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네. 세계은행은 또 한국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시간이 1위 베트남이 15년 그리고 한국이 20년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신인규 기자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빨리 가셔서요. 자녀를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형 장기 부진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전망인데요. 한국 경제가 일본과 비교해보면 인구 경제 구조가 변화 추이가 비슷하고 이런 추세라면은 인구 변화와 가계부채 문제로 일본형 장기 부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알려진 대로 일본은 고령화 사회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상황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산업연구원이 경고했습니다. 아, 네. 2017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2030년쯤 되면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여기에 가계부채도 문제고요. 산업연구원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에는 2%대, 2020년대는 1%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아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남북 경협 확대 그리고 내수 활성화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네. 직전 거래일인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하면 11.26포인트 오른 2098.92로 마감했습니다. 네. 3년 8개월 전에 기록했던 최고점 2121.27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와 함께 기업 실적이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거래 대금도 늘어났습니다. 네. 거래량은 5억 5,038만 주, 거래 대금은 6조 9,49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대금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데 앞으로 더 많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외국인이 2,82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끌었고 개인도 133억 원치를 샀습니다. 네. 코스닥도 8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장보다 7.37포인트 오른 689.39를 기록해서 코스피와 함께 연중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면서 답답했던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 치면 다시 내려오고 또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세가 반복됐던 그동안의 증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산업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증시 상황은 굉장히 좋네요. 그죠? 증시상관이라는 것이 바로 1년 앞에 중장기를 보는 거랑 조금 더 다르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조금 가벼운 뉴스 하나 알아보죠. 앞으로 어린이집에도 KBS 인증을 붙인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내일 신문 지상에 나올 내용인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 KS 인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집과 콜센터, 노인 요양시설 등 20개 산업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KS 인증이라고 하면 보통 제품에 붙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 사실 요양원 등에서는 이미 인증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좀 더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이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급식이나 통학버스에 관련한 것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기술 표준화는 여기에 더해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융복합 관광, 의료 관광 안내, 그리고 전통 음식 조리법 같이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 개발도 추진합니다. 이 전부 서비스 산업에 해당되는 산업인데요. 네. 정부가 이렇게 인증을 추가로 만드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는 2017년까지 해당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걸 정부가 어떻게 잘 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네, 국내에서만 뉴스가 쏟아지는 게 아니죠. 해외에서도 늘 뉴스가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월드뉴스 YTN 국제부 연결해서 한번 소식 알아봅니다. 홍성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대선 얘기가 아주 좀 오늘 화제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그 후보가 오늘 공식적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8년 전에도 한번 도전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랬죠. 이 8년 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통해서 대권 도전을 선언한 형식은 8년 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최대한 겸손한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네. 동영상이 2분 19초짜리인데 이 클린턴 전 장관이 본인의 얼굴을 드러낸 것은 10초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나머지는 딸을 혼자 키우는 엄마나 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그리고 진학을 꿈꾸는 여대생과 동성애자 등을 등장시켜서 꿈을 이루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네. 네, 클린턴 전 장관은 1분 30초가 지난 시점에 등장을 해서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챔피언이 되고 싶다면서 자신의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07년 첫 출마 선언 때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겁니다. 네.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그 오바마 동영상, 그거 보고 좀 참고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 민주당 후보가 사실은 8년 전에 못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번에 본선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힐러리 클린턴은 2007년도에도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였습니다. 당시에는 2007년 1월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도 경선에서 당시 이 버락 오바마 상원 의원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대세론에 빠져서 선거 전략을 안이하게 짰다는 게 패인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공개한 동영상은 그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겁니다. 이 대통령 영부인과 상원 의원 그리고 국무장관 등 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나 귀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는 최대한 숨기고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한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클린턴 전 장관을 대적할 만한 후보가 민주당 내에 아직 없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 구도는 지금으로서는 8년 전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버락 오바마 같은 깜짝 스타도 보이질 않고요. 예. 현재 민주당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적수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공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 이번에는 무난하게 본선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큽니다. 네. 공화당 쪽이 상당히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공격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대선 주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과 랜드폴 상원 의원이 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 선언에 맞춰서 일제히 TV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이 공격 목표는 당연히 클린턴 전 장관입니다. 네. 공화당은 클린턴 전 장관의 외교 정책과 개인 이메일 사용 그리고 또 클린턴 재단이 수령한 거액의 기부금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나이가 70에 가깝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 20명이 넘는 당내의 잠룡들 가운데 이 하나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 네. 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클린턴 전 장관의 인지도나 선호도는 거의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국민의 90% 가까이가 알고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은 후보는 클린턴 전 장관뿐입니다. 네. 이 공화당 후보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 선호도는 클린턴 전 장관보다 크게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미국에서도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네. 게다가 또 민주당 아닙니까? 그죠? 네. 정권 교체가 안 되는 걸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홍성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면 인터뷰. 오늘은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모시고 이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가 올리기로 한 거 이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가 6월부터 많으면 최대 300원까지 요금을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밝혔단 말입니다. 예, 예. 이게 조금 약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게 뭐 근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요금 원가가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일단은 뭐 서울시가 원가를 그러니까 그 요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적자 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 자료를 가만히 보다 보면 원가라는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이 원가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원가가 부풀려졌다라는 의혹에는 도대체 그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뭐 사회적 합의나 혹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예, 거 맞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뭐 지하철 적자액의 한 67%를 차지하는 게 무임승차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무임승차의 경우에는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책임져야 될 부담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적자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굳이 승객 부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예, 예. 뭐 그런데 서울시는 매년 감사, 뭐 자체 영역 이런 걸 거쳐서 운송비용 실사 제대로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그 정산의 지침을 보면 이제 표준 운송 원가라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작 문제는 표준 운송 원가 자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감사나 자체 용역이라는 게 이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서 잘 지급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지 네. 정작 그것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송 원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은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표준 운송 원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가장 크게는 이제 시장 가격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2013년도에 이제 저희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회사마다 정비직 1인당 인건비가 다 달랐습니다. 네. 많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도 3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뭐 차량 감가 상각비나 아니면 보험료 이런 것들이 실제 비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운송 원가라는 것이 실제 그 버스 회사들이 지급하는 여러 가지 비용보다도 높게 산정이 돼서 그렇죠. 버스 회사들을 좀 유리하게 해주는 쪽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다 이런 예, 말씀이시나요? 맞습니다. 아, 아니 그런데 이런 얘기가 뭐 그동안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근데 서울시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울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현행 이제 그 버스 지원 정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를테면 총 비용 그러니까 총 운송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버스 업체가 전체적으로 들어간 총 비용을 견주어서
거기에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해당 업체 개별이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고요. 아, 어쨌든 회사들 전체 다 합쳐서 총 비용, 그다음에 총 운송 수익 이 두 개만 비교해서 그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업체 개별에서 나타나는 뭐 보조금 횡령이랄지 아니면 뭐 불공정한 어떤 그 노동 환경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별 그 버스 회사에 대한 뭐 사정이랄까 감찰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그러니까 그 원가라고 하는 것을 그 총 비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된 맥락이냐면 2004년도에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그 전까지는 민영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실제 민영제에 있는 총 비용을 그걸 전제로 해서 표준 운송 원가를 책정해서 준공영제로 유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거 민영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정근대적인 뭐 회사 운영 구조랄지 인건비 구조랄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준공영제 체제로 왔기 때문에 네. 예,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준공영제 체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네. 근데 이제 서울시가 이거를 제도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표준 운송 원가가 과다 책정이 돼 있다라고 전제하면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버스 요금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버스 요금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이 필요하다라고 동의가 된다면, 네. 예,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그 요금 보조는 저는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나타나고 그 적자는 좋은 적자와 나쁜 적자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나쁜 적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적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완전 공영제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완전 공영제로 간다 그래서 표준 운송 원가 뭐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서울시가 바뀔까요? 실제로 각각의 개별 노선에서 사용되는 실비가 정산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행 그 운전직 그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금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그것처럼 현행 그 구조에서도 충분히 공영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 다만 이제 개별 회사로 쪼개져 있는 그 이윤이나 아니면 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 비용과 관련돼서 좀 체계화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서울시가 지금 기존 버스 업체들을 광역화하거나 혹은 버스 관리 전담 기구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차제의 서울시 계획을 비춰봐도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건 관리의 측면에서건 타당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예. 당장 네. 6월에 지금 300원 인상하겠다는 게 예. 지금 거의 예고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르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인상을 좀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론을 더 수렴하고 제도 그렇죠. 보완에도 좀 나서는 것이 지금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요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단순히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어떤 방식을 통해야 이게 공론화 내지는 의견 수렴이 가능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아직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그 운송 원가에 대한 각 요소들을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민들에게. 예, 실제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이제 좀 낱낱이 밝혀놔야 그래야 그걸 부담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걸 부담해야 되는구나 라는 합의가 될 텐데요. 네. 그런 거 없이 매년 감사원 감사별 결과에서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버스 보조금과 관련된 온갖 비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적자 이유로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문가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한번 알아봅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미끄러운 도로 위로 사고 소식이 잦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로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미리 1차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에서 사고 지점을 지나 동우대교까지 더 가서 성수대교까지도 속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장충단길 장춘체육관 쪽으로 광희동 사거리 부근 끝차로입니다. 버스와 오토바이가 부딪혀서 부근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화랑로 태릉 쪽으로는 태릉역 7번 출구 앞 끝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같이 가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곡까지, 종암동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제는 좀 풀려서 강남 쪽으로 가는데 한남 오거리 부근으로만 주춤합니다. 2호 터널이나 3호 터널도 점차 풀려가곤 있는데요. 3호 터널을 지나는 데는 아직은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성완종 게이트 사건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 아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1634님, 검찰에게 신뢰를 회복할 의지가 있는지 기회를 한번 줘봅시다. 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예, 다른 분들도 계속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조금 전에도 이 뉴스 생각하기 주제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사연 조금 살펴드렸는데요. 몇 가지 좀 더 알려드릴까요? 1932님, 특검을 해서 투명하게 밝힌 적이 있나요? 검찰을 그렇게 못 믿는다면 검찰 해체해야죠. 이런 의견 주셨고요. 0153님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온 검찰 수사로는 턱도 없고 특검으로도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네, 특검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스 앱, 예, 그 게시판도 의견 남겨줄 수 있고요. 이 조금 전 3부에서 저희가 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또 버스 요금 인상 관련해가지고 이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울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조만간 따로 인터뷰를 잡아서 좀 설명을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 따로 인터뷰를 준비를 해서 또 서울시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오늘 하루 스포츠계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 첫 안타를 기록했군요. 네, 그 강정호가 오늘 미러키와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4대2로 앞선 7회 세 번째 타석에서 상대 투수 슬라이더를 방망이를 갖다 대서 유격수를 살짝 넘기는 중전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7번째 타석 만에 메이저리그 첫 안타를 기록했고요. 앞서 두 타석도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강정호가 3루수 라미네스의 안타 2개를 도둑 맞았다고 평가할 만큼 호수비에 걸린 안타성 타구였습니다. 네. 강정호는 수비에서도 공이 파울 라인을 지나가는 걸 지켜보면서 3번트로 아웃카운트를 추가했고요. 7회 뜬공도 처리하면서 10대2 승리에 힘을 보탰는데요. 네. 경기 후에 강정호는 첫 안타를 간절히 원했고 좀 더 일찍 쳤어야 했다면서 기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고요. 피츠버그 허들 감독은 강정호에게는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며 강정호가 팀의 보탬이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22살 영건 스피츠 선수가 그린 자켓 주인공이 됐군요. 네, 스피스가 오늘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 79회 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서 합계 18언더파로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나이가 만 21살 8개월인 스피스는 1997년에 우승한 타이거 우즈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마스터스를 대패했고요. 네. 우즈가 세운 역대 최저타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네, 스피스는 2012년 프로 데뷔 후에 PGA 투어 2승을 거둔 데 이어서 마스터스까지 제패하면서 미국 골프를 이끌어갈 차세대 우주로 각광받고 있고요. 특히 스피스는 선천적 자폐를 앓고 있는 7살 어린 여동생 엘리를 아끼는 자상한 오빠인데요. 네. 고교 시절에 여동생의 특수학교에 매주 수요일마다 자원봉사를 했고요. 엘리의 오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스피스는 동생을 위해서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감동을 안겼습니다. 네. 한편 2개월 만에 투어에 복귀한 우주는 공동 17위를 기록했고요. 9번 홀에서 오른팔 통증을 호소해서 또 다른 부상 우려를 낳았습니다. 네. 차세대에 좀 밀리는군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지금 스피스 선수가 우주에 이어서 차세대 우주로 각광받고 있는데, 우주도 좀 이번에 2달 만에 복귀를 해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 다음 대회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순양, 중국 이 수영 스타인데, 이 박태환 선수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더라고요. 네, 순양이 중국 수영 선수권 남자 자유형 800m 우승 후에 많은 사람이 박태환에게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 과거 기록까지 의심한다면서 하지만 난 박태환을 믿고 박태환은 수영에서 나의 우상이며 난 그를 잘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앞서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직전인 지난해 8월에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서 지난달 23일에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는데요. 네. 사실 박태환은 3월 2일 징계가 풀려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대한체육회 규정 때문에 내년 8월 올림픽에도 나서지 못하는데요. 순양은 박태환과 리오올림픽에서 대결할 수 있길 바라고 자유형 400m 경기는 박태환이 없다면 경쟁이 덜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박태환이 돌아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 갖고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현재 규정상 이거를 지금 풀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박태환에게 특혜를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프로농구 모비스 양동근 선수 오늘 좋은 일이 있었던데요? 네, 모비스 양동근이 오늘 열린 한국 농구대상 시상식에서 남자 최우 선수에 선정됐는데요. 양동근은 올 시즌 프로농구 사상청 챔피언 결정전 3연속 우승을 이끌면서 MVP 트로피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고요. 신인왕은 오리온스 이승현과 삼성 김준일이 공동 수상했고요. 여자부에서는 우리은행 박혜진과 위성우 감독이 각각 MVP와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자 테니스 기대주 정현 선수, 이것도 세계 랭킹 최고 기록을 경신했던데요. 네, 정현이 오늘 발표된 남자 프로테니스 ATP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6계단 상승한 112위에 올랐는데요. 네. 정현은 지난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AP 투어 US 클레이 코트 챔피언십에서 단식 16강에 진출하면서 랭킹을 끌어올렸습니다. 정현은 다음 달 시즌 2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 오픈에서 그 단식 본선 직행 가능성을 부풀렸는데요. 네. 그 프랑스 오픈은 오늘자 세계 랭킹 104위까지 본선에 직행하는데 그 104위 안에 든 선수 중에 그 출전을 포기하는 선수 8명 이상이 나오면 그 직행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선을 거치는데요.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 진출한 건 2008년 8월 US 오픈 이영택이 마지막인데 네. 정현 선수가 이번에 그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네. 다 함께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이 주 리비아 한국 대사관이 피격을 당했죠. 한국을 타깃으로 했느냐 아니냐 지금 약간 있기도 한데 말입니다. 이 얘기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지역이 최근에 아주 긴장이 많이 고조가 되는 그런 국면이에요. IS 이슬람 국가가 이 리비아를 아프리카의 거점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김영미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네, 약간 시차가 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상황 일단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제 새벽에 그 리비아에 있는 주 한국 대사관에 대안들이 침입해서 그 총격을 가해서 경비원 2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외교관들은 무사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 대사관이 피격된 것이 이게 중동 지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테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또 우리나라가 테러 대상이 된다기보다 이쪽 중동 정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리비아나 이쪽 그 북아프리카 쪽은 상대적으로 그 치안이 유지되지 않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공간들이 앞으로도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공간 철수 얘기를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거기 우리 교민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리비아에서 우리 공간이 공격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공간 철수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이 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리비아와 한국과의 외교 관계 이런 거에서는 서로 이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제 리비아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공간이 들어오더라도 지금은 아무래도 철수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비아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쪽에서 보시기에. 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다음부터가 사실 더 치안이 안 좋았습니다. 그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반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무기를 지원받고 그래서 싸웠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리비아 같은 경우는 부족만 해도 한 400개가 되는데 그 부족마다 전부 다 그 민병대를 가지고 있고 또 총과 무기들이 이제 누리 안으로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안이 더 안 좋아졌고 또 그 틈을 타고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이제 세력들이 계속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알카에다가 리비아 쪽에서 계속 활동을 했는데 이슬람 국가 즉 IS가 그 리비아 쪽으로 이제 손을 뻗치면서 그 알카에다 쪽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IS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형태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전에 알카에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런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S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가 이 아프리카에서 리비아를 근거지로 삼으려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비아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부유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이었고 그리고
또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치안이 가장 안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급진 세력으로서는 가장 좋은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안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유전이나 이런 쪽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또 자금줄도 확보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 조직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IS로서는 리비아를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 IS가 활동을 했지만 최근에 그 미국의 공습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전사들이 시리아로 들어오는 것을 이제 터키 정부나 요르단 정부 이쪽에서 굉장히 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을 수밖에 없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인근 국가 튀니지, 알제리나 그다음 이집트 이쪽에서 급진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육로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IS의 제2의 기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터키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이 터키 그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위협감 같은 걸 많이 느끼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론이? 예,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터키 남부 쪽에서는 이제 IS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시리아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보급 라인이 IS와의 보급 라인이 터키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터키 정부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터키 정부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IS 전사들을 계속 막기 위해서 국경이라든지 공항에서 아주 삼엄한 경비를 쓰고 있지만 그 틈을 타서 또 넘어가는 외국인 전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터키에서 그 영국인이 국경을 넘어가다가 잡힌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터키에서도 IS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과 유럽연합이 리비아에서 일단 휴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나서긴 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리비아 정부가 한 국가의 정부로서 지금 나라를 지금 통치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과 유럽연합이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새로 리비아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저런 식으로 휴전이 필요하다고 촉구는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리비아 정부가 제대로 사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리비아 전역을 통치할 수 있는 굳건한 정부가 있어야 이 부분도 사실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같이 그렇게 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권도 지금 리비아에 대해서 뭐 좀 생각들이 각기 좀 다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리비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그 자금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급진 세력과 IS가 이 유전들을 만약에 확보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향후 중동 전체에 더 이슬람 국가에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들이 활동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줄이 될 수 있는 이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리비아가 IS로서는 가장 매력적인 나라였고 그리고 새로운 지하드 루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전주의자들의 루트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이쪽 중동 국가들에게는 이 리비아가 IS의 손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IS가 연이어서 뭐 참수도 하고 또 대사관 테러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모두 좀 적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유리할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슬람 국가 그 IS가 전 세계 대사관을 테러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한 선전전이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의 대사관을 자기네들이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손상을 입혔다라는 부분들을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SNS를 통해서 선전을 함으로써 IS가 이곳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리비아에 있는 대사관들이 계속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 건물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물을 공격했을 때는 크게 선전전이 되지를 않죠. 그러나 한 국가의 대사관을 공격을 했을 때는
그만큼 IS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귀빈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 이들은 공격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로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몇 사람을 죽였고 이러이러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 테러라는 것이 존재감 과시가 가장 중요하고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지금 현재 IS와 알카에다 간에 서로 세력권 다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알카에다가 이 북아프리카 쪽, 그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쪽을 많이 존재를 했지만 지금은 IS에 굉장히 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알카에다와 IS나 똑같은 이슬람 조직이고 그랬기 때문에 둘이 사이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카에다로서는 IS에게 계속 대원들을 뺏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세력권도 이제 뺏기고 있는 입장이고 특히 리비아 같은 경우에 가장 그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S로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카에다보다 훨씬 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 대한 공격들을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인에 대한 테러 할까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에 대한 그 타겟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인물, 중요한 건물 이런 거에 대한 테러를 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들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을 노렸다기보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인물과 나라, 그런 나라들을 공격을 했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런 IS라든지 알카에다가 활동하는 지역에 공간이나 이런 교민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또 향후에는 사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좀 일반 후퇴를 할 수 있는 일부 후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중동 국가 이 모든 아랍권과 북아프리카 쪽이 IS 영향권으로 더 크게 들어갔을 때는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비아가 중심에 있지만 앞으로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그 밑에 이제 말리나 또 밑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소말리아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에서도 안심하지 말고 다른 국가 대사관들도 향후에 이런 움직임들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여행하시는 한국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외교통상부에서 그 나라에 대한 치안 정보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보들은 자기가 가는 국가의 정보들은 숙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사 같은 곳에서도 이제 위험 정보에 대해서 그 여행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이나 이런 비즈니스차 그 국가를 반드시 방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주재 대사관이나 그쪽에 이제 우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 국가에 대한 안전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이런 사업차 가신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가 그 정보를 숙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야 위험도를 좀 더 피할 수 있고 또 불가피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현지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들으시는데 좀 답답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연결 상태가 중간에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점도 좀 양해를 바라고요. 분쟁 지역 전문 PD시죠. 지금 터키에 나가 계신 김영미 PD와 함께 이 터키 현지와 더불어서 또 지금 리비아 상황까지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풀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풀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께 드린 뉴스 생각하기 주제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 또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계속 소식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893님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하셨고요. 5675님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으니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 특검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역시 검찰 수사로 충분하다와 특검으로 가야 한다.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1777번님께 주간경향, 또 4466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77번님은 굉장히 번호도 행운의 번호시군요.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